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는 시간. 역사는 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사법부는 왜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나오실 때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직설적인 역사의 이면을 막 낱낱이 까발리는 이야기들이 전개돼서 전 너무 좋은데요. 근데 벌써 몇 년째 반어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 매진 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식년인데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반어법 행위자들 중에 이른바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 판사들, 검사들이 많은데 이제 크게 보면은 꼭 3분의 1은 아니지만 네.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판검사가 한 부류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이 전개됐으니까 군인들 내란 일으킨 탈영병들이에요. 탈영병. 탱크 몰고 나와서 내란 일으키고 자기들이 별단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두환 노태우가 탈영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고문 조작한 사람들, 중앙정보부 그쵸. 보안사 또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같은데 이제 고위 간부나 일선의 고문수사관들, 그런 사람들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런데 또 한 직군이 판사 검사들이에요. 연결되네요. 군인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사건 조작한 나쁜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 합리화 사법부 이렇게 되네요. 합리화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할까? 약한가요? 합리화 정도는 너무 약한 거 같고 네. 고문을 왜 하느냐?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문이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법원이 인정 안 해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법원이 조사 엄격히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이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근데 간첩이 없어지니까 간첩이라는 게 국가 기밀을 수집 탐지하잖아요. 그런데 간첩이 왜 그렇게 많았고 정말 시골 평범한 분들 농사짓는 분이나 어부들 낙도의 어부가 무슨 기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정말 뭐냐면은 신문 방송에 난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적이 알아서 유리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국가기밀이다. 그래서 국가기밀전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한번 국가기밀전을 그건 너무 작게 해서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주요 간첩 사건 공소장에서 국가기밀을 추출해보는 거예요. 간첩이 팔아먹은 국가기밀. 그게 뭔가 도대체? 도대체 북으로 넘어간 게 뭐가 있나? 경부 고속도로는 4차선이다. 짜장면은 싸고 맛있다. 그런 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국가기밀인데 그걸 국가기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이 수사기관이나 이 검찰의 조서, 수사기관은 원래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지만 검찰의 조서도 인정 안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법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문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국가가 지켜줄 수 없게 된 거죠. 박정철 사건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고문 수사관들도 고문해봤자 먹혀 들어가지 않고 괜히 자기들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고문이 없어진 거지. 고문 수사관들이 하루아침에 고문이 참 나쁜 건데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탠다드를 그쪽에서 먼저 정했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법부 검찰은 또 다른데 사법부는 적극적인 어떤 권력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소극적인 권력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인 권력이고 권력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사법부를 우리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보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인권의 최후보는 하나는 권력. 이 권력에는 탱크 몰고 나온 독재 권력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횡포라는 얘기. 지금도 이제 다수의 횡포냐 아니냐 갖고 논쟁이 되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이제 판결 하나 나오면은
밀희일비하면서 또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SNS가 뜨거워지죠. 판사들 그 신상 털기까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그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에서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판사 재임용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 판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죠.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더 좀 보장을 했어야 법관으로 있을 때 발휘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임기제도가 도입이 된 게 지원헌법부터 법관 임기제가 도입이 됐는데 미국은 종신제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종신제를 한 거는 대통령보다 더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행정부 입법부에 비하면 사법부의 권력은 소극적이고 작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권이 그 균형을 이루면서 하려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종신제다. 근데 이걸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디자인한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작더라도 꾸준히 가게. 네, 누구냐면은 미국에 보면 2달러짜리 지폐 그 얼굴 내밀고 있는 양반. 행운의 돈. 네, 그 해밀턴 재무장관인데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아니고서 이제 그 거기에 올랐는데 이분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제 법관 종신제가 됐는데 법관 종신제가 될 때 그 이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이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요새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까지 살게 되는데 그때는 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뭐 이제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거든요. 그거 오래 못 하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유명해지면 한 20년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독립성을 이제 그렇게 보장을 해놨는데 지금은 안 죽으니까 계속 하니까 진보 보수 간에 대법원의 구성을 놓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자꾸 이제 바뀌면은 정권도 바뀌니까 뭐 할 텐데 한 번 임명되면 40년 간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임기제를 도입을 한 그 이유는 법관은 그런데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독립운동 열심히 했다고 바로 법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법률 지식과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이 종신제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러네. 10년쯤 지나면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법률 인재들로 사법부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년 임기를 그 생각을 했는데 지원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이 10년 넘게 집권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든지 상상 초월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나중에 역사로 정리할 때는 박진감이 있어서 좋지만 그 시절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친일파들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요거 쓰고 끝내고 새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또 독재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는 그런 레파토리가 대표적으로 이승만이가 쥐고 흔든 게 뭐냐면은 진보당 사건에서 무죄 나온 유병진 판사라든가 서민호 의원 사건이라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서민호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그 안윤철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몰아냈단 말이죠. 또 그런 게 또 그렇게 연결이 그게 되네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래서 이제 김병로 대법원장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많이 망가졌거든요. 많이 망가졌는데 이제 그래서 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엉터리니까 이제 뭐 해서 폐간이 안 되게 되니까 이제 복간을 하고 무기정간을 시켰는데 무기정간 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하고 있다가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이 4월 26일 10시에 가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복간을 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정말 그 눈치 보기냐. 그렇게 하고 어떤 열혈 시민이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그 법원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등법원 판사가 보기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저 직무유기가 명백해서 직무유기를 인용할 것 같으니까 정말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뭐냐면 대법관들이 그 재판장 기피 신청을 내요. 자기들이 네, 대법관들이 이제 그런 황당한 일.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이 흔들리면서 그 생긴 그 일이죠.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가 좀 훅 가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이렇게 그 선출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나 국회는 다 우리가 국민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법부는 선출을 안 하니까 그거 갖고도 제가 좀 얘기들이 그 있잖아요. 선출되는 권력. 이제 이건 뭐 요 진중권 씨도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좀 벌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저도 선출되는 권력이 기본적으로 선출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맞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좀 부여한 오히려 그 선출되지 않는 그러면서 종신직으로 가는 게 사법부 자체의 어떤 독립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와 그다음에 그 특히 그 법원에서 중요한 거는 소수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선출되는 권력이라면은 늘 다수편을 쓰기 때문에 그러네. 늘 다수편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수편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네네. 행정부를 통해서 한 집행 권력도 갖고 있고 입법부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소수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면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안정성을 갖고 좀 독자성을 갖고 그러니까 사회의 여론이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입장을 갖고 오로지 헌법과 그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야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그렇죠. 제대로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사법부란 책을 쓸 때 부제 중에 그 생각했던 게 법률과 양심과 안기부예요.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했고 지금은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법률 그 양심이라고 했을 때는 한 개인의 어떤 그 양심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재판이라는 게 로또가 되버렸잖아요. 판사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승패가 이제 딱 미리 이건 날 샜다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검찰에서도 판사 그 판결 저 성향이 어떠냐 그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 로또가 아닌 시스템으로 좀 정착을 하려면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그 법관 충원 방식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그 용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난한 판잣집 달동네 시절 사정을 기억을 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판결을 할 때 적어도 최소한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들이 있었는데, 뭐 연민이나 책임감. 그런데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법연수원의 통근버스의 70%, 80%가 강남에서 출발해요. 이제 그 학력 격차와 부의 격차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그렇죠. 용이 나는 개천은 탄천과 양재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세대가 됐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뭐냐면은 가령 저도 그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만 재판하면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그 기업에서 손배소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국 같은 데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없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 앉아서부터 부모들이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냐면 저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파업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그 생각만 갖고. 저 파업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 민법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헌법 공부를 별로
안 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는 제가 그 사법부라는 책을 쓰고 이제 거기서 다뤘었던 독재 정권 시기에는 정치 사법이라고 그러죠. 정치 권력이 법원에 개입을 한 게 문제였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그 계급 사법이라고 하는. 계급 사법.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연 법원의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법원의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이제 바깥에 알려지기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가 좀 진보적이다. 대표적인 진보 단체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따져 보면은 사법농단을 물론 그걸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고발한 그 이탄희 판사도 이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이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분들도 우리법연구회. 네, 그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렇구나. 그 우리가 윤석열도 한때는 우리법연구회. 아니 우리법연구회는 아니지만 진보 쪽에서 좀 영웅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지검장하고 검찰총장 그렇죠. 될 때는 박수 받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해보니까 그때도 야 윤석열 임명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가령 우리 이제 그 지금 현 대법원장이 그 임명되실 때 이분이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법원장에서 바로 이제 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개혁이다.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별로 안 되고 결정적일 때 결국은 사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핵심이 바로 법원 행정처라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 그 외부의 압력이 법원에 먹혀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법부 관료하에인데 사법부 관료하의 핵심 기구가 법원 행정처죠. 근데 이 법원 행정처를 바로 누가 강화하냐면 박정희 시절에 강화하거든요. 법원 행정처를.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에는 아주 조그만 기구였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행정만 뒷받침하는. 네. 그런데 법원 행정처를 박정희가 또 이제 강화하면서 누구를 앉히냐면은 예비역 대령을 앉혀, 그러니까 현역 대령을 앉혀. 항상 그 군인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뭐 그분이 뭐 개인으로 치면은 뭐 점잖은 분이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뭐 개인이 점잖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인이 들어서 법원 행정을 쫙 하고 그리고 민복희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또 그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데리고 와서 이 양반이 바로 인혁당 사건의 주심 판사예요. 인혁당 그 사법 이제 그래서 법원 행정처 그 차장으로 들어가서 사법파동처리하고 하면서 대법원 판사가 돼갖고 그 인혁당 사건 처리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법원 행정처장 앉히고 차장 앉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법원 행정처가 완전히 관료화됐고. 젊은 법관들은 그거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 법원 행정처에 가는 게 요지구로 발탁되고 승진 코스에서 아주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육하면서도 삼성 취직하면은 다 축하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다 나오는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네네네. 뭐 그렇게 그 그렇죠, 법원 행정처가 그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사법부의 어떤 그 관료적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의 이런 분들이 많죠. 그 과거 이제 옛날 진보 보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진보라고 했었던 분들도. 야,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계급.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좀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권력제의 횡포가 아니라 결국 문제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주제로. 되니까 이 검찰 개혁을 갖고 싸우고 있고 사법 개혁을 갖고 싸우고 있고 언론 개혁을 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한국 사회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재벌 권력이 핵심인데 결국 민주화되면서 그게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 뭐냐면은 민주화 이전에 군사도 민주화돼서 그러면 누가 가장 수혜자냐 결국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인데 과연 민주냐? 민주주의냐? 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냐? 보다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이 근본이 되는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같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하는 이루어져야 하느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외쳤지만 거기에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관료공화국이고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고 사법개혁 얘기하고 국정원개혁 얘기하고 국방개혁 얘기하고 그 또 재무개혁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누굽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찰 엘리트 관료고 사법개혁이라는 건 사법 엘리트 관료를 개혁하는 거고 정보개혁이라는 국정원개혁이라는 건 정보 엘리트 관료들 얘기하는 거고 국방개혁은 또 그 이 군사 관료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맥으로 연결돼 있고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고 돈이 그들을 묶어주는 테두리인 거죠. 근데 그거 거기서 어떻게 민주주의 우리가 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내느냐의 어떤 지난한 싸움인 거죠.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거 뭐 어떻게 나가야 되죠? 저는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약간 이렇게 심각하게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꼭 그렇게 바뀌시는. 아니 그거는 왜냐면은 그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긴 보면은 하죠. 우리가 그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전멸을 당했지만 네네. 지금 그래도 그 한 120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세상에 동학농민군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을 비교하면 또 저도 며칠 전에 그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건 뭐 전방위적으로 개혁이 실정됐다.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냐라고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은 지금 젊은 세대들 처지를 보면 참 미안하고 답답하죠. 근데 그 예전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도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는 게 한 2, 30년 뭐 내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사법부의 어떤 변화, 역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법이 정치화되는 거하고 정치가 사법화되는 동전나 양면처럼 그렇죠, 그렇죠. 돼 있는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라는 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끼리 부딪혀 갖고 많은 문제를 법원으로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 국회의원들의 목숨이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목숨이 사법부에 왜냐하면 달려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그렇죠, 그렇죠. 걸리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민주화되면서 많이 고쳐졌다고는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돈은 묻고 입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선거제도라면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도 나오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면은 국회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 가면은 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득식을 한데 사실 비정규직들 그 어려운 사정을 그렇죠. 대변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인 1표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그 선거법에서 걸러지고 이제 그렇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우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을 사람들이 공평한 것으로 착각하게 그 결과를 승복하게 만드는 장치가 1인 1표제 선거인데 그래서 그 선거법이 기본 정신 이제 많이 선거 공영제도 실시하고 이제 뭐 했습니다만 아직도 선거법에 그 이 제약 요인이 많고 그걸 다 지키면 뭐 저는 선거를 안 뛰어봤지만 선거 뛰어본 사람들 얘기하면 선거법을 다 지키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선거법을 그 선거 치르고 나면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서 검찰 권력이라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처벌하는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봐주는 권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다들 그 수십 년째 꼬리를 내리게 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검찰한테 밑보이면은 찍히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검찰 개혁을 그 세게 얘기하다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무슨 그 성폭행 비슷한 걸로 약간 이제 마찰이 있었던 그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오면서 이제 아예 그 포기해버리고 날아갔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선거 치르고 나면은 국회의원들 목숨이 검찰에서 한번 쥐어 흔들고 법원에서 한번 쥐어 흔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가령 국회에서 이제 맨날 싸우면서 나면은 그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그렇죠, 갖고 그렇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 검찰 드먹지 않았다, 개혁해야 한다, 사법불신 심하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사건을 사실은 국회가 갈등 해결의 장이 돼야 하는데 국회가 먼저 고발을 해버리고 그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그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국회나 행정부가 손을 놓고 사법부가 갖게 되면서 사법부가 뒤로 물러앉아 있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사법의 정치화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이제 선출되는 권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부 엘리트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보수적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사법부가 좀 보수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과도하게 정치,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지 않고 그런 어떤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사법 권력을 이용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령 노무현 정권 들었으니까 김대중 정권 때하고 또 다른 게 노무현 정권이 되니까 그 선출되는 권력이 다 넘어갔잖아요. 탄핵을 하다가 탄핵이 역풍을 맞아서 17대 국회에서 그 3당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여대 야소가 됐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에 민주노동당이 덤으로 10석까지 얻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법부가 뭐냐면은 선출되는 권력이 다 넘어가고 나니까 인권의 보루로서가 아니라 보수 엘리트 이해관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가 사법 엘리트들이 그걸 등장을 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나 그 국가보안법 그거 갖고 이제 시끌시끌 할 때 그런 역할들을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정말 홈런을 날린 게 이 행정수도 이전. 네, 거기에다 무슨 그 성문헌법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그동안 오랫동안 수도는 서울이라고 익숙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제동하면서 사법 권력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그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법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계급적 이해관계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토지 공개념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끼게 된 거에 사법 엘리트들이 어떤 짓을 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이 아니고 노태우 정권이 토지 공개념을 받아들이고 뭐 그걸 좀 그러려고 했을 그때 때 처음 그런 얘기 나왔죠. 그걸 위헌이라고 해버리면서 이제 뭐 완전히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 사교육을 뭐 과외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거야. 그거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토지 그 공개념을 위헌이라고 해버린 거는 우리 지원헌법은 경제 유전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 지금 써 있는데.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이 지금도 그 각종 법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그 토지공 개념을 그렇게 이제 위헌해버리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정적인 기회 하나를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 사법부의 판결과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실 판사들 뭐 법원이 서초동에 있는 것도 있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또 그 동네 살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는 건 그 양재천하고 탄천 얘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여서 그냥 차분하게 과거 역사 얘기로만 나누면 참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현재의 문제고 모든 역사는 현재로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렇죠. 또 최근에 와서 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역사적인 흐름을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선생님 그동안의 학술적 연구는 이제 내년 말 정도 뭐 나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법부의 역사. 거기서 뭐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 아마 국세청 같은 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주간의 이 사법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한원구 교수님이셨습니다.